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사실 기술적 반등을 조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폭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좀 미국 쪽 반등이 거셌었고요. 근데 과연 이제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술적 반등은 사실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저번에 이제 말로만 얘기를 드리고 하는 RP를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여드리진 않아가지고 RP를 좀 국내에서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하는 RP는 일단 뭐냐를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되겠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결국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입니다. 이게 되사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결국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결국 채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 거래에서는 이제 이 B가 이제 하는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냥 시장 참여자라고 생각해 보였고요. 시장 참여자가 채권이 있을 때가 있고, 이제 1번은 2번은 한국은행이 이제 한국은행 사실 채권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 쪽이 이제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시장 참여자가 채권을 담보로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RP 매수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은행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RP 매수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빨아당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주는 거고, 결국 담보를 주면서 이제 금리도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RP 매도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결국 이때는 유동성이 풀리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유동성이 이때는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도 많이 나고 좀 이슈가 되는 게 한국은행이 맨 처음에 났던 거는 150 몇 조였다 이런 수도 있었다가 좀 정정으로 나면서 62조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당시 기준이 아마 여기까지였을 텐데, 여기까지 매수가 한 62조 정도 될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얼마인지 한번 보면 되겠죠. 이제 보면은 61.6조 정도 돼서 그만큼 이제 60조 정도 매수를 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84조까지 있기는 한데, 왜냐면 한국은행 RP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제 보시면 14일, 7일 이렇게 제일 길 때가 15일 정도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RP 해도 물가 올라가지 않고 통화량 증가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하루하루가 계속 영원히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증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스팟 시점으로 얼마씩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월 4일 기준으로 작년 한 11조 정도가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 연말에 자금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34조 어마어마하게 풀었고요, 스팟으로. 그러다가 연초에 20조 가량으로 좀 줄었다가 14조로 죽었다가 다시 17일에 10조까지 줄었다가 다시 또 설날 전에 자금 경색이 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또 오늘 13조를 더 풀면서 23조가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금 풀어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조 누적은 아니지만, 사실 누적은 84조지만 실제로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은 한 23조 가량이 되고,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라고 쳤을 때 이제 한국은행 이게 결국 자산 부채라고 쳤을 때 자산을 지금 RP를 23조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부채가 통한채라고, 통화안정증권이라고, 이거를 이제 23조를 만약에 늘려버리면은 통화량이 증가가 되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지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데이터를 거기까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통한채가 지금 마이너스 9조예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32조 가량이 지금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환처는 제가 이렇게 시계열로 하기가 좀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실제로 한 마이너스 9조 정도 가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찾아봤을 때 한 이 정도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크게는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거의 한 30조 넘게 시장의 유동성이 국내 쪽은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국내 쪽이 좀 상당히 강세였었고, 근데 이게 점점 풀리면서 조금 약세로 이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반적인 거 보면서 이제 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일드겟으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코스피 여전히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지금 성장률이 많이 낮아져서 지금 ROE도 그렇고 밸류가 좀 비싸져 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뭐 둘 다 사실 비싸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쪽이 더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밸류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성장률이랑 ROE 영향이 큰 거죠. 이제 지수 자체는 국내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미국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률이 더 안 좋아졌다. 근데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 다 좀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국내랑 미국이랑 방향성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게 갔죠. 미국은 계속 올라갔고 우리나라 이렇게 내려왔지만 사실 이게 페드 모델로 보면은 항상 방향성은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은 비슷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못 간 거는 그냥 뭐 성장률이랑 ROE가 낮아서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질 금리도 조금 감소하면서 최근 금리가 살짝 단기적인 고점을 치고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 쪽은 오히려 이제 BEI가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갔었고 실질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이유. 그러니까 이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RP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워낙 지금 바닥에 눌려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가진 못했고 실질 금리만 좀 약간 눌려 있는 거의 실질 금리가 거의 최저 수준이죠. 역대 거의 그런 수준까지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먼저 보죠. 상대 가중강도 살펴보면은 확실히 딱 강한 섹터가 두 개 보이죠. 이제 결국 뭐 방산 쪽, 기계 거의 방산 쪽하고 이제 조선업황 이제 이쪽이 영향을 제일 많이 주니까 지금 운수 장비 뭐 그 부분 빼고는 대다수가 뭐 그렇게 평탄하진 못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내수가 수출보다는 계속 나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추세는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기계 쪽이 확실히 좀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운수 장비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전기가스는 확실히 세다가 그 임계점이 있죠. 요 임계점 이후로 확 약해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나머지도 뭐 특별하게 뭐 볼 거는 뭐 통신도 임계점이 왔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 뭐 이러면 이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금융업도 고점을 좀 친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 거죠. 결국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계속될 순 없다. 이제 그렇게 이 지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결국 상대적으로 고점이 오면 빠지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약간 RSI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지수와 이제 상대 강도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그냥 참고 삼아 뭐 이번에 발표된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핏 지수로 봤을 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점은 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일단 지금 비싼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쪽은 이제 하는 RP 영향 때문에 확실히 다시 이제 여전체랑 이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뭐 역대 최고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레벨까지 온 거죠. 100 밑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거의 사실 오랜 시간은.
뭐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강남 집이고 이게 강북 집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역전될 수가 없죠. 뭐 둘 다 과열됐을 때 비슷해질 수는 있어도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자세 스프레드는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연초 효과가 지금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뭐 채권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순 포지션, 결국 얼마나 대형 기관들이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이번 반등할 때 상당히 많이 해지를 해놓은 상황이고, 해지 규모가 전주 대비해서는 살짝 좀 증가가 됐지만 나스닥은 조금 감소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DXI는 반등이 많이 했지만 주가는 나락으로 지금 떨어졌고요. 결국 그 이유가 결국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금리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PBR이 낮지만 그만큼 ROE랑 성장률이 낮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16.6조 정도 되면서 지난 방송 대비 한 1,000억가량 증가가 되면서 뭐 큰 변동폭은 없었고요.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여전히 레벨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연준 BS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준이 좀 늘었습니다. 861억 달러 정도 증가되면서 아무래도 증시 상승에 좋은 영향을 이게 끼쳤을 거고요. 이제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TGA는 한 114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지만 더 큰 게 이제 RRP가 66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결국 온 RRP가 다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갈이 되면 이제 QT가 되는 만큼 지준이 깎여 나갈 거고 그만큼 순유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순유동성은 한 19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제 연준 총자산과 똑같은 수준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연준 순유동성이 결국 증시랑 웬만해선 같은 방향을 가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감소가 될 거다. 이 RRP 때문에 이제 고갈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DI랑 SCFI 살펴보면 BDI 아무래도 중국 쪽 경기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고 SCFI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좀 하락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리는 뭐 조금 이따 살펴보고 뭐 나머지 쭉쭉 넘어가면은 이 온 RRP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계속 이제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제 스텔스 QE라고 부르는 이제 옐런 장관의 이제 그 행동도 사실 거의 끝이 나가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다 내려가서 이 SFR에서 EFFR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아마 작년처럼 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중에 유동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결국 그래서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제 결국 그럼 언제 그게 끝이 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20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RRP가 다 깎여줬는데 이제 지준이 깎이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거다라고 앞으로의 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국채 찍힌 거 보면 일단 지금 금리가 오히려 좀 전년 대비해서 3bp 정도 내렸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뭐 트럼프 쪽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뭐 관세를 아직 매기지고 않고 있으니까 뭐 그런 영향보다 결국 지금 장기 국채를 안 찍고 있어요. 아직 이제 이 부분이 지금 1Q에 거의 4천억 달러 찍어야 되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 4천억 달러가 정말 큰 거예요. 이제 GDP의 1.6%입니다. 이게 순발행이거든요. 총발행이 아니라 1Q의 순발행이에요. 증감분. 네, 이 세모 표시 증감분이 GDP의 1.6%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에처럼 RRP를 통해서 이제 RRP 감소분만큼 22년, 뭐 이게 23년 막 이럴 때 보면 다 단기 국채로 찍었었잖아요. 이제 이런 짓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장기 국채로 찍어야 되고,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72bp가 올라갔죠, 금리가.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가 올랐던 적이 이때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튀었던 적이 역대.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을 도와줄 RRP가 없다. 이제는 결국 장기 국채를 찍어야 되고, 그 장기 국채를 이만큼 사둘 수 있는 곳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왜 굳이 RP를 하고 있겠어요? 이제 환율이 깎여 나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화 승수 계속 높아지고 있죠.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통화 승수가 내려가는 거는 M1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를 풀고 있다는 건데 결국 M0를, 그래서 M1 증가됐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안화가 약세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결국 부채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풀면 사실 유동성 위기가 오고, 내리니까 이제 또 그 역으로 또 이제 사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사실 유동성이야 이제 본인이 원해서 찍으면 그만이지만, 달러 유동성은 더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달러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도 됐고 중국도 됐고,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금리가 빠지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랑 지금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빠지고 있는 그 나라 두 나라가 사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사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최근에는 내려가는 추세로 돌입이 됐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 WTI 롱 추세, 삼성전자 살짝이나마 롱 추세, 애플 숏, 마이크로소프트 살짝이나마 숏 추세, 엔비디아는 롱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점수화로 시켜서 제대로 한번 보면은, 국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기보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그래도 조금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고 10년은 이제 중립이 돼버렸고, 미국채 10년은 숏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 그 다음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으로 또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그래서 국고 3년 살펴보면은,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더 올라가야 되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긴 해요, 사실. 폭이 크지 않을 뿐, 사실 국내 쪽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우리나라 국고 10년도 특비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스물스물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주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과열이긴 했었죠. 이제 그게 좀 단기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과열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주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그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해소가 됐죠, 사실 과열이.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다 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또 다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금은 상승 추세긴 합니다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금은 상승 추세긴 하나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롱 추세였다가 이제 여기서 과열을 보이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 여기도 과열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요 과열이었던 걸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똑같은 거죠. 과열을 해소하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면은 또 하락을 하겠죠. 이제 아직까지는 좀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해소를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살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 슬슬 바닥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 모습. 이제 여기가 쫙 벌어지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애플은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다만 요 바닥이 닿을 때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RSI 보면 좀 과열이긴 해요.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그렇게 추세가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도 뭐 특별한 추세는 보이진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부진, 뭐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방향성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죠. 엔비디아 뭐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주가가 실제로 추세를 보이고 있진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다 추세는 롱이었고, 이더리움이 좀 추세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리플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고, 뭐 분봉 추세로는 뭐 다시 비트는 롱이 됐고, 이제 이더는 여전히 중립이고, 리플도 롱 추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롱 추세, 이더리움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리플 롱 추세,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0분봉으로 살펴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120분봉은 뭐 지금 딱 단기 추세는 뭐 애매하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살펴보면은 일봉 다시 이제 넘어와 있다. 다시 넘어오는 상황까지는 와 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과열 구간까지는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긴 했죠, 여기는. 근데 전고점을 갱신했는데 RSI는 갱신을 못 해가지고 뭐 사실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제 전고점 갱신했을 때 RSI나 이 볼린저가 사실 더 강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이제 다시 과열 쪽으로 돌아왔고요. 이더리움도 뭐 120은 뭐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뭐 그냥 추세가 애매하죠. 지지부진합니다. 그냥 추세가 뭐 추세적으로는 뭐 딱히 얘기를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RSI는 일단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거고요. 이더리움은 뭐 특별히 주봉도 뭐 딱히 얘기를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20분봉 여기는 뭐 리플은 워낙 변동성이 컸어가지고, 네, 일단 리플도 일봉상으로는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많이 넘어왔고, 뭐 특별하게 뭐 네, RSI도 근데 전보다는 강세는 아니죠. 이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계속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수들 살펴보면은 나스닥과 이제 S&P 같은 경우 이제 다 120분봉 거의 롱 추세에 가깝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후행적으로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여전히 일단 좀 쇼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쪽은 반대로 이제 좀 늦게 움직인 애들은 롱 추세고, 이제 좀 빨리 여기가 늦게 오는 거죠. 여기 늦게 똑같네요. 이건 쇼 추세고, 대다수는 일단 단기 추세는 조금 롱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점수로 결국 120분봉으로 살펴보면은 나스닥 일단 뭐 지금 현물로는 아직까지는 중립이긴 해요. 현물로는 중립이고 120분봉은, 선물로는 이제 롱 추세가 돌아섰고요. 이제 S&P도 선물로는 이제 롱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다시 롱 추세로 간만에, 정말 간만에 돌아섰고요. 그냥 3달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롱 추세로 간만에 돌아섰습니다. 120분봉 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중립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S&P도 중립이고 여전히, 코스피 200도 여전히 중립이고, 코스닥도 여전히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사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물 120분봉 상으로는 애매해요. 이게 추세가 좀 애매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추세긴 합니다. 현물로는. 그래서 아까 중립으로 나오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게 120분봉이 지금 넘었어요. 이게 이제 넘어가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단기 조정은 확실히 보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RSI도 그렇고, 이거는 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조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에 오늘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 저는 조정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는 일단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긴 합니다. 특별히 뭐 이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S&P 일봉상으로도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이 그냥 딱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반등할 때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 상황이고 뭐 주봉상으로도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네, 특별할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120분봉 모여있죠. 벌어져 있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 저는 다 온 게 아닌가. 공교롭게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볼린저가 지금 다 모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0하고 200 볼린저의 다인 거죠. 이제 코스피 150, 코스닥 150은 약간 200은 안 닿긴 했어요. 약간 이제 그래서 뭐 내일 살짝은 오를 수는 있겠다. 네, 올랐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지금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격도도 상당히 이제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조심하실 때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거래량 꺾였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반등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꺾이는 모습 상당히 뭐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반등을 하는데 거래량이 꺾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도 이격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등은 꽤나 많이 했는데 거래량은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뭐 결국 반등이 저는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A, B, C 정도 반등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RSI로도 그렇고 이게 120분봉으로 봐도 아까처럼 이제 거의 닿여 있거든요. 좀 조심하실 때가 정말 왔다라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구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결국 여기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였지만 결국 두 번의 이 트라이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깰 때 전 깨질 거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수직 낙하할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 파동이 결국 수직 낙하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뭔가 하나 저는 터지지 않을까 싶고요. 3주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130의 기준선과 구름대에서 지지가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지선이 뚫리면은 정말 심각하게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주봉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추세가. 그래서 좀 계속 좀 이건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볼린저로도 이제 거의 닿여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 분봉상으로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S&P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넘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게 그냥 1, 2, 3, 4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냥 2하고 4랑 겹치는 모습이 사실 실제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분봉상으로도 이제 120분봉상도 그렇고 이게 특히 이제 볼린저 50하고 200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사실 이거는 넘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매우 과열의 영역에 왔기 때문에 요때도 그렇고 지금 조심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현물로 봤을 때는 120분봉상이 닿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하락 추세에서는 뭐 이렇게 50만 닿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200이 살짝 안 닿이긴 했었는데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나스닥 100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준선이 또 내려갈 거거든요. 지금 딱 26이잖아요. 이제 요 후행 스팬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26일 동안 이 고점을 못 넘었죠? 그럼 기준선이 이제 내려갑니다. 기준선의 방향이 결국 시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넘지 못하고 그냥 기준선 따라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은 좀 확실히 좀 위험한 때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닿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스닥은. 그래서 저는 뭐 살짝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이렇게 넘어갔다가 반등하고 넘어갔다가 빠지고 넘어갔다가 들어오고 넘어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넘어갔다가 빠지고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 여기 영역에서 있는데 여기 기준선 빠지고 있죠. 요거를 크게 넘지는 못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결국 여기서 여기를 다시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특별히 증시랑 저는 코인이 막 다르게 가진 않을 거라고 봐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결국 못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시가열이 짧아서, 왜냐면 이제 붕 떠 있긴 하거든요.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붕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다시 타고 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거는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이제 확률 싸움이 불리한 경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굳이 이게, 그러니까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굳이의 영역에 왔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상당히 낮아져 있어서 뭐 언제든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조심하실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빅스도 여기 구름대와 볼린저 안에서 결국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결국 여기를 이제 한번 넘냐 마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넘는 게 사실 지금 이제 모양이 이왕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여기를 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고점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늘 넘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게 더 모양이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 넘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시아장 오늘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오늘 저는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본장이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유로도 마찬가지로 좀 과열 구간에 와 있고요. 그다음 항생 뭐 계속 안 좋죠. 지금 요 구름대 넘지 못하고 결국 구름대 안에서 빠질 거라고 보여주고요. 상해 종합도 뭐 계속 좋지 않죠. 이게 중국이 지금 뭐 거의 맛이 갔습니다. 여기도 결국 구름대 넘지 못하고 갈 거라고 보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결국 조정을 하면 보이는데 마치 그런 거죠. 결국 트럼프 정책에서 이제 메인이 결국 관세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지만 정확하게 뭐 2월 1일에 이제 뭐 캐나다랑 뭐 중국이랑 뭐 등등등등 뭐 한 해 만에 이제 미루고 있는 판국인데, 관세를 왜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세를 왜 매길까요? 이제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전 다시 미국으로, 그러니까 사실 중국 외 공장으로 가자.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옮기자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하를 하는 겁니다. 절하해서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방법도 중국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위안화가 이미 약세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관세까지 매기면은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관세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는 사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답이 없어요. 수출을 하려면 중국의 공장으로 다 빠지던가. 근데 그건 중국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사실 중국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관세를 이기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 위안화를 절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국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사실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미국 할 수 있겠어? 이제 뭐 제조업 자기네 와서, 근데 미국이 원하는 그 제조업을 다시 한다는 거는 무슨 뭐 그런 플라스틱 뭐 밥그릇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제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제일 큰 핵심은 차입니다. 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연기관 뭐 살리겠다, 뭐 전기차 뭐 하겠다는데, 트럼프가 살리고 하다 하는 거는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저부가 가치 산업을 중국에서 다 빼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저부가 가치를 하고 있는 중국 애들은 다 공장 이전하거나, 중국 너희들 위안화 약세를 해서라도 우리한테 물건 파나, 그래서 약세하면 너희들 망하잖아,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물건을 다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보통 그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도 결국 약세를 보이고 있죠. 뭐 중국 다시 미국이 다시 우리 막 열심히 팔 거야. 이제 우리 기름 사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우리 기름을 사라는 거지 우리 기름을 싸게 사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뭐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쪽이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위안화랑 똑같이 결국 중국을 잡으려면 유가는 고유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고가 돼야 돼요. 고달러, 고금리, 고유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3조 호황을 한번 겪었었죠. 그때는 이제 러시아를 잡을 때 이제 3조 호황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잡았고 그 러시아를 잡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왜냐면 산유국이니까 이제 당연히 저유가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 당시 이제 소련이죠. 네. 그러면서 패망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중국은 이제 이게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달러, 고금리, 고유가는 중국이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 다시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사실 지금 미국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준선에서 반등을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슬슬 이제 반등할 때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긴 했는데 일단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저는 다시 금리가 좀 튀면서 금도 눌릴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우리나라 10년도 결국 저는 여기 돌파하면서 뚫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수급적인 압박이 너무 커요. 이게 제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한국은행 RP가 그나마 그걸 막아주고 있는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한국은행 RP를 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5조인가 그랬죠? 근데 만약에 지금 3%예요. 근데 RP 금리가 결국 기준금리가 RP 금리거든요. 만약에 2.5로 내린다고 칩시다. 25bp 내려서. 그러면 모든 단기 금리가 지금 다 2.75로 붙을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CD가 이 한국은행 RP 하기 전에가 3.44였거든요. 이제 CD 91일물 은행이 발행하는. 근데 이게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준금리인 3%로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이 CD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20에서 30bp가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유동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4bp 더 높은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무제한 RP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3%에 너희들한테 돈을 무제한으로 빌려줄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3%로 조달해서 단기로 조달해서 3.44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 금리가 다 3%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2.75로 금리 인하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모두가 2.75로 대출 받아서 이 2.3%인 이 채권을 다 투자할 거예요. 그럼 또 얘도 2.75가 되겠죠. 그럼 그때 돈이 많이 써져지겠죠. 그럼 이 25조가 아니라 하는 RP가 막 50조 막 70조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더 이상 한국은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자금 그거를 위해서 그냥 RP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사실 우기고 있는데 그게 우겨질까요? 가 안 되고 원달러 가치도 망가지고 수급 자체도 망가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물건을 한국은행이 강제로 120원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120원에 모두가 다 팔고 나가려고 하겠죠. 사실은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 테니까요. 사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국채 선물이 사실 추세적으로 계속 외국인이 매도 중입니다. 왜냐면 한국은행 RP가 계속 될 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지금 약간 좀 채권 시장 약간 허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10년도 결국 기준선 수준까지 빠져 있는데 뭐 좀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길게 봐서 뭐 이런 식으로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게 봐서 결국 조정 받고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바로 갈지 좀 더 받고 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결국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는 매크로적으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도 여기 닿고 사실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빠질 때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를 넘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넘기면 넘기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때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추세적인데 저는 조금 한 번
더 갔다가 결국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뭐 일단 뭐 애플은 과매도인 건 또 맞긴 합니다. 애플은 좀 과매도긴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사실 이제 기준선도 이미 빠지고 있고 뭐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도 추세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고, 테슬라도 사실 좋아 보이진 않죠. 이게 기준선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되면은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사흘 안에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이게 여기를. 근데 쉽진 않아 보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사실 정말 이제 유동성의 경색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이 기술적 반등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도 저는 거의 다 끝났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이 50, 120, 50, 200 볼린저가 사실 다이면 거의 웬만해선 끝이더라. 길어봐야 한 며칠 더 가더라.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항상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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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점, 고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상황이 됐는데, 이번엔 다를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이 기나긴 상승장, 정말 기나긴 상승장이었죠. 이제 그게 무너질 장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크게 뭐 이 정도 이상 하락, 전 사실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지금 너무 부채 탑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밸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 여기까지일지 뭐 여기까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내려가면서 추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